자, 아리스토텔레스 강의 이게 13번인가요? 13번째인가요? 하여튼 오늘부터는 저기 이 정치학, 아리스토텔레스가 썼던 정치학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 판본을 시작하고 같이 있는데요. 그 니코마스 윤리학의 마지막에 보면 그런 정의로운 사회 혹은 덕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를 좀 더 어떻게 하면 그 좋은 정치체를 만들 수 있을까? 그거는 윤리적이거나 정의로운 문제가 아니고 정치 체제에 대한 문제다. 그래서 내가 정치학을 다시 쓴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나오는 이제 쓴 책이 바로 정치학입니다. 이 정치학이라는 책은 8권, 8개의 챕터, 그러니까 1권부터 여기 이제 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1권부터 8권까지 되어 있는데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챕터는 3권입니다. 3권 시민과 헌정 질서에 대한 이론이고 1권은 주로 뭐냐면 이제 가족에서 어떻게 국가로 변해가는가에 대한 그 다음에 결사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뭐 이런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2권은 주로 플라톤을 비판하는 소위 이제 자기 선배들이 국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결사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를 해요. 그래서 주로 플라톤을 비판하면서 나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 이상국가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3권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권, 이 5권, 그 다음에 6권까지가 주로 뭐냐면 이쪽에 케이스 스타디예요.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이 읽기가 어려운 이유가 니코마스 윤리학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개념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꼬박꼬박 읽으면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 책의 상당 부분, 특히 이제 4권, 5권, 6권에는 뭐가 나오냐면 당시의 그 그리스 폴리스 시대 때의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사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소위 이제 가장 바람직한 정치체라고 하는 게 군주가 혼자 할 때, 그다음 귀족이 할 때, 그다음 민중 전체가 할 때 이렇게 세 가지 나누는데 어떤 것도 다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명한 군주가 나와서 혼자 정치를 할 때면 잘 되지만 그 군주 혼자 하는데 천명하지 않고 성격도 이상하다. 그러면 그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귀족정도 마찬가지. 귀족정이라는 것도 현명한 사람들이 여러 명 모여서 같이 하면 뭐 좋은 거지만 그 잘못되면 그걸 과두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민주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대중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민주주의 그러면 뭐 당연히 최고의 정치체라고 생각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정치를 한다고 하는 거는 상당 부분의 어떤 훈련이 필요한 건데 데모스 전체 민족이 전부 정치를 한다? 예를 들어서 정치에 참여하고 투표를 하고 뭐 정책 결정을 한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스럽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상적으로 보면 민중 전체가 참여하는 소위 데모크라시, 데모스의 정치가 상당히 좋은 거지만 그게 바로 우중 정치로 타락할 수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4권, 5권, 6권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하고 있는 분석이 뭐냐면 그거에 대한 역사적인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왕 때 혼자 왕을 했을 때 이런 게 잘 됐는데 또 다른 왕 때는 혼자 왕을 통치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사례가 우리한테는 대단히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가 모르잖아. 그 시대, 그 폴리스 시대 때 역사를 모르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을 공부하고 이걸 이해하려면 저희 선지식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펠레포네소스 전쟁사 같은 책을 읽어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펠레포네소스 전쟁사 같은 책의 내용이 뭐냐면 당대에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았던 시대를 즈음한 폴리스 시대의 어떤 역사를 쭉 정리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전쟁사라고 하지만 그 안에 무슨 뭐 경제적인 문제, 무슨 사회적인 제도, 신분제도 뭐 이런 게 쫙 깔려 있답니다. 물론 저도 안 읽어봤습니다만 그래서 어렵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의 정치사나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적인 이념을 알려면 그런 역사적인 사례를 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권, 8권은 다시 교육 얘기로 들어와요. 재미있죠? 그러니까 이 책의 전체적인 큰 윤곽을 보면 어떤 것이 좋은 정치 체제라고 하냐라고 하는 문제로 스트럭처, 폴리티컬 스트럭처를 얘기하는데 다시 나중에는 어떻게 보냐면 사람들을 잘 교육시켜서 굿 시티즌, 그 다음에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굿 리더를 만들어내야 정치가 되는 거지 어떤 제도를 정착시켜서 제도만으로 혹은 법으로만으로 정치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니코마스 윤리학의 덕성, 우리가 오랜 시간을 거쳐서 니코마스 윤리학을 공부한 이유가 그건데 덕스러운 인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한테는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그러나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과 제도라고 하는 것은 상호 맞물리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게 실천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인 지식 혹은 진리체계처럼 이거야 딱 가장 좋은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야, 귀족주의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학문적인 얘기고 실제 정치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정치 체제를 해도 장단점이 있고 실제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장단점이 보완되고 단점이 더 과대 포장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과 구조 혹은 인간과 제도라고 하는 것은 떨어질 수 없다. 뭐 이런 정도가 이제 그 디테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정치학이라는 의미가 책이라는 갖는 의미를 보는 겁니다. 1권의 첫째 장 1장을 보면 가족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주 중요한 말이 써 있어요.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경험적인 관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모든 국가는 결사체일 적이며 결사체란 말을 썼어요. 그 다음에 모든 결사는 어떤 좋은 것을 달성하기 위해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좋은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것이라는 게 뭐예요? 니코마스 위에서 뭐예요? 인간의 행복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생각에서 행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결사는 일정한 좋은 목적을 갖고 있고 또한 모든 결사 중에 가장 으뜸가며 여타의 결사들을 모두 포괄하는 어떤 특정한 결사는 특히 이 목적을 추구하며 더욱이 가장 으뜸가는 좋은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장 포괄적이며 가장 중요한 결사가 이른바 국가고 정치적인 질서다. 뭐 그냥 읽다 보면 뭐 당연한 소리 하는 것 같고 뭐 그냥 구름 잡는 소리 하는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학문적으로 보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다음 페이지를 봅시다.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2장에서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최초의 결사 형태는 가족이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리고 그 가족이 제 책으로 43페이지고 이 챕터로 보면 2장의 한 중간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그 결사 가족으로부터 이제 끝으로 국가로 발전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를 중요시하냐면 가족이라고 하는 결사체와 국가라고 하는 결사체를 소위 오이코스, 그러니까 경제적, 오이코스라고 하는 경제고 이건 political zone이라고 해요. political zone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정치와 경제라고 하는 것은 마치 가족, 경제 이거는 프라이빗한 거예요. 사적인 영역이고 국가, 아고라, 광장이라는 뜻이고요. 이런 건 공적인 걸로 구분을 했어요. 이 이제 소위 가족이나 경제가 사적인 거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실 나중에 17세기, 18세기의 정치 사상가들에 의해서 이제 시민사회라고 하는 부분으로 확장 발전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가족하고 국가는 다른 영역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그 유교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우리나라에서 유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주 유명한 그 문장 있잖아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가족으로부터 시작돼서 어떤 인간의 덕성이라고 하는 게 치국으로까지 발전되고 오기 때문에 가족과 국가를 넘나드는 이 행태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거죠. 그 공동체의 흐름이나 역사를 구분하지 않아요. 가족을 잘 못 들이는 남자가 어떻게 국가를 다스리겠는가? 이게 소위 공맹사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서는 가족의 영역과 국가 영역은 애초부터 다른 걸로 구분한다. 이게 이제 소위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제 책으로 44쪽이고요. 이 그리스판 번호로 1253A라고 하는 그 즈음에 있는 문장인데 잠깐 읽겠습니다. 국가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결사들의 완성이므로 모든 국가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이런 뜻에서 국가 성립 이전에 관계인 여러 결사들이나 마찬가지의 성격을 갖는다. 국가는 이런 여러 결사의 종착역이며 최고의 단계이다. 그리고 사물의 본성이란 바로 그것의 최후의 형태 혹은 완성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연적으로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건 인간이 의도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나중에 니코마스 뉴스에 나오지만 나중에 뭐라고 나오냐면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말과 이 쌍을 이루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국가라고 하는 결사체는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자유주의 시대 리버럴리즘을 공부하다 보면 홉스나 로크나 루소, 칸트, 헤겔까지 이 5명은 국가의 기원을 어떻게 봤냐면 사회계약이라고 하는 인위적인 계약을 통해서 국가가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근대 정치사상, 특히 자유주의 정치 철학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거와 대비되는 게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계약에 의해서 국가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법적인 고안물이 아니에요. 국가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왜? 인간이 기본적으로 정치적 동물이기 때문에. 정치적 동물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군집을 이루어서 남과 어울려 사는 것이 본성이기 때문에 그 본성에 의해서 국가도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말의 의미는 또 뭐냐면, 개인이 먼저냐 국가냐 먼저냐라고 하는 논의를 할 때 공동체나 결사체가 개인보다 앞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건 군집을 이루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거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하고 살고 싶지 않아,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게 싫어 라고 해서 내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두고 공동체를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런 의미에서 먼저예요. 그런데 자유주의 정치 철학에서, 특히 홉스나 로크 같은 영미식의 자유주의 정치 철학에서는 나 국가에 살기 싫어, 그러면 그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적을 옮길 수 있는 거죠. 우리식으로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국적을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국적, 나 세금 안 내겠어, 돈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아, 난 싫어, 나 우리나라 국적 버리고 뭐 딴 데 가서 살 거야, 이렇게 가능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보다는 개인이라고 하는 이해관계가 먼저 앞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뭐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뭐 이렇게 얼마나 중요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일단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관이라는 건 이 정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